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수요일 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행안위에 이어서 이재명 지사가 다시 출격한 국토위 국감장이 뜨겁습니다. 대선 가도에서 오늘로 의혹을 털고 갈지 아닐지 이재명 지사로서는 매우 주목되는 날인데 야당은 구속된 유동규 본부장과의 관계에 질의를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는 진척이 좀 있을까요? 관련 내용들 잠시 뒤 취재 기자로부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이 잠시 뒤에 전국 단위로 시작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우려해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인데요. 현장엔 경찰의 차벽이 빽빽하게 설치돼 있고 충돌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뒤에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더 뉴스 헤드라인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출석한 가운데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임명 과정에 대한 야당 의원 질문에 이 지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귀국 직후 검찰에 체포된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오늘 새벽 전격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조사가 충분히 마무리되지 않아 석방했으며 구속영장 청구는 추가 조사 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립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김웅, 정점식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정치적인 행동이라면서 수사가 우선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5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전보다 500명 가까이 늘었지만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유행 규모가 점진적 감소세를 나타낸다고 진단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차별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잠시 뒤 총파업 집회를 개최합니다. 경찰은 이번 대규모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면서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를 하루 앞두고 기립을 완료했습니다. 발사는 내일 오후 4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참석하는 두 번째 국정감사가 경기도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내내 가장 큰 화두가 된 대장동 의혹을 두고 그제 국감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경기도청입니다. 네. 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참석하는 국토위의 경기도 국정감사. 오전부터 여야가 대장동 의혹으로 치열하게 맞붙었죠? 네, 그렇습니다. 대장동 국정감사 2차전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곳 경기도청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오늘도 국정감사에 출석했는데 시작부터 이 후보를 향해 야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모든 질의는 대장동 의혹에 집중됐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최근 배임, 뇌물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관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유동규 씨를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사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있느냐고 행안위에서 이 의원이 물었을 때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어요. 제가 불법적으로 뭘 했을 리는 없고 글쎄 그 인사 절차 자체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권한이 누가? 또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화천대유 등 일부 민간업자가 과도한 이득을 챙겨간 건 특혜라며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면 설계한 자는 죄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총 1조에 달하는 국민 손실이 민간 특혜에 동원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민이 저한테 오늘 꼭 이거를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초과이익 환수 조치가 삭제된 배경을 캐물으면서 이 후보의 배임 혐의 가능성을 집중 공략하기도 했습니다. 또 들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초과이익 중앙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건의했습니까? 자, 유동규입니까? 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진상입니까?
이처럼 야당 의원들은 비리 의혹으로 수사 중인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 조치가 없었던 대장동 사업 설계 문제점, 이렇게 두 갈래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이런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맞서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야당 위원들의 파상 공세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여기에 역공까지 펼쳤습니다. 자신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공공이익 환수를 적극 추진했고 이를 막은 건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야당이었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 즉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민간업자의 이익 독식을 막지 않았다면 더 큰 비리가 생겼을 거라고 지적하면서 당시 성남시의 공공이익 환수 실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으면 지금 9천억대라고 하는 이 개발 이익을 성남시가 다 취득했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의 강요대로 제가 굴복했더라면 이 9천억 다 민간업자가 받았고 50억 클럽이 아니라 아마 500억 클럽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지원 사격도 이어졌는데요.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개발을 막아선 건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간에 어마어마한 특혜를 안겨주고 설계한 당사자가 바로 국민의힘 정부라고 꼬집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설계한 자들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그렇게 민간에게 개발 이익을 많이 넘겨줬느냐? 막 난리예요. 저는 이런 이율 배반 반성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야당의 파상 공세에 맞서서 이재명 후보와 여당 위원들은 당시 집권 세력이던 국민의힘의 책임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네, 국감이 이렇게 치열하게 이어지면서 여야가 오전 내내 진행 방식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 국감 과정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답변 시간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그제 행안위 국감에서 이재명 후보의 답변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질의 기회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그러면서 이 후보가 오늘도 지나치게 긴 시간을 할애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며 항의했습니다. 여당 대선 후보를 위해서 불공정한 국감 진행을 하고 있다는 취지인데, 여기에 국정감사 진행을 맡은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반박과 제지가 이어지면서 오전 내내 고성이 오갔습니다. 대장동 국정감사로 불린 올해 국감의 사실상 마지막 여야 일정인 만큼 이런 신경전은 오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국정감사는 잠시 뒤인 2시 20분부터 재개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네, 여야 지도부 모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가 출석한 국회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웅, 정점식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경기도 국감 오전 질의에서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는데요. 여야 지도부 오늘 국정감사를 어떻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은 이재명 지사가 그제 첫 번째 행안위 국감을 선방했다고 평가하면서 오늘 국토위 국감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그제 국감은 많은 분이 편집되지 않은 실상을 볼 기회가 됐다고 말했고요. 이 지사의 말이 진실일 가능성이 크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지사가 이번 주 안으로 지사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본다면서 빨리 사퇴해야 예비 후보 등록과 선대위 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감을 문제없이 마무리하고 대선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결전에 나선 국민의힘 이 지사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특검론에 힘을 실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그제 행안위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는 말에 향연을 벌였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속 시원한 해명도 전혀 없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어 이 지사가 국감을 통해서 이득을 볼 방법은 없을 거라며 국민들 역시 연이은 국감을 통해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굳힐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제보자 조성은 씨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요. 이후에 민주당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고발 사주는 총선 개입이자 국기 문란이라면서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내일 국민의힘 김웅, 정점식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상을 규명하려 하지 않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관련자 전원 구속 수사감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명선거 추진단은 40일 넘게 아무런 입장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네, 나아가서 송영길 대표는 공수처에서 김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요구해 오면 곧바로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제명안 제출은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 조속한 수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고요. 김웅 의원도 윤석열 검찰과의 연루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검에서 건너온 자료면은 제가 왜 대검에 좋은 이야기를 잘 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검찰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은 그냥 더불어민주당의 희망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석열 캠프 역시 고발 사주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 씨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고도 지금 파장이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하는 분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다. 윤 전 총장의 이 발언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를 두고 윤 전 총장의 정치관이 전두환 씨와 쌍둥이처럼 닮았다고 질타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꿈꾸는 나라의 실체도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없는 제도 만들어서 국민을 탄압하고 본인 가족들과 토건 비리 세력들이 활개치는 부패 완판 윤석열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윤 전 총장을 향해 주저하지 말고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헌법 정신을 망각한 거라며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오늘 대구 경북 지역 토론회에서도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오늘 SNS를 통해서 인재를 잘 기용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려던 거라며 전두환 정권의 독재는 두말할 필요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해명했는데요. 특히 대학생 시절 모의 재판을 할 때 전두환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며 자신의 역사의식에는 변함이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특보인 김경진 전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서 윤 전 총장이 직접 광주로 가 사과하는 방안도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새벽 풀려난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를 곧바로 다시 불러서 조사합니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포함해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도 동시에 소환하면서 대장동 의혹의 핵심 4인방의 대질 조사 여부도 주목됩니다. 검찰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나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자 오늘 새벽 체포됐던 남욱 변호사가 석방이 됐는데요. 검찰이 곧바로 핵심 4인방을 동시에 부른다고요? 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남욱 변호사를 오후에 다시 불렀습니다. 남 변호사는 조금 전 이곳 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충분히 조사하지 못했고 진술 내용 등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일단 풀어줬는데 석방 당일 곧바로 다시 소환한 겁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엿새 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다시 불렀습니다. 김만배 씨도 조금 전인 1시 15분쯤 검찰청사에 출석해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들어가서 소명하겠다는 짧은 답만 남겼습니다. 다만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전달된 100억 원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 소환 대상에는 어젯밤 법원의 구속정부 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이른바 핵심 4인방이 동시에 검찰에 소환되는 건 처음입니다. 네, 핵심 4인방의 동시 소환은 처음인데요.
혹시 대질 조사도 진행이 될까요? 네, 검찰은 구체적인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하지만 김만배 씨 영장 기각과 남욱 변호사 석방 등으로 검찰 수사가 미진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핵심 4인방을 동시에 부른 건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앞선 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진술이 계속 엇갈렸던 만큼 대질 조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이 공모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사업자 선정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특혜를 받아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350억 로비설이나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의 진상을 밝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단 어제 법원에서 구속이 적법하다고 결론난 유동규 전 본부장부터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구속 적부심이 진행되면서 애초 오늘 끝날 예정이었던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한은 이틀 더 늘어났습니다. 이어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남욱 변호사의 신병 처리 방향 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오늘 새벽 석방된 지 14시간 만에 다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조사를 위해서 출석하는 모습이 조금 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네, 조금 전 출석할 당시의 현장 화면 보시겠습니다. 사실대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소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대로 다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는 말씀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어떤 취지로 이유가요? 아닙니다. 바뀐 게 아니고 오해들 하신 거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로비 자금이 마련된 거는 맞나요? 죄송합니다. 원래 이 지사가 아니었다고 알고 계셨다는 건가요? 그냥 사실대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소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대로 다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는 네. 사실대로 잘 소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설명을 하겠다. 이런 남욱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남 변호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하고 공모를 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고 그 대가로 특혜를 받아서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이게 이제 검찰이 보는 시각인데요. 지금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나는 완전히 2015년부터 배제돼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일단 어제는 풀려났고 오늘 곧바로 지금 다시 나가서 조사를 받는 이런 모습 보고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체포 시한 48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다가 오늘 새벽에 석방이 됐는데요. 14시간여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이제 받게 됩니다. 네. 앞서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이미 검찰에 출석한 데 이어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또 정영학 회계사도 검찰에 동시 소환될 예정인데요. 대질 조사를 할지 이 부분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졌던 새 휴대전화 수리를 완료한 뒤에 잠금을 풀고 본격적인 포렌식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기 남부경찰청으로부터 의뢰받은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 수리를 마친 뒤에 잠금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유 전 본부장 측이 최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검찰이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서자 최근 개통한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지만 경찰이 CCTV 분석 등으로 추적해서 확보했습니다. 네, 오늘 검찰은 성남시청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의 수사관들을 보내 대장동 사업 당시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성남시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지난 15일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4번째입니다. 검찰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업무를 어떤 식으로든 보고받거나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도 시장실과 비서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자신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이 전 대표가 김용판 의원 등 3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에게 돈을 제공한 적이 없는데도 불법적인 일을 한 것처럼 김 의원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수감자 박 씨의 진술서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이재명 후보가 이 전 대표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 사진이 사건과 관련 없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 고검장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짧게 심경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첫 재판인데 심경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의와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여전히 감사합니다. 혐의 사실은 부인하시는 입장이신가요? 수사 재판이- 무마당했다는 공익신고자 오늘 대면하시는데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동부지검장에게 서류 추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민주노총이 오늘 오후 2시 서울 도심에서 총파업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집회를 막기 위해서 주요 장소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차벽과 펜스를 세우는 등 통제에 나섰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1시 52분 지나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이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전국 14곳에서 파업 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광화문 광장 인근에는 이른 아침부터 경찰 버스를 줄줄이 세워 만든 차벽이 설치됐습니다. 인도에는 펜스가 세워지고 또 집회 참가가 의심되는 차량의 목적지 등을 묻는 임시 검문소가 마련됐는데요.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 곳곳에는 경찰 인력이 배치돼 도심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과 도심 집회를 예고하면서 곳곳이 통제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 민주노총 총파업은 오후 2시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조금 전 1시 30분쯤에 구체적인 장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민주노총 측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과 비정규직을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 권리, 돌봄, 의료, 교육, 주택, 교통 분야 공공성,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 책임제 쟁취 등을 내세웠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도심 집회와 대규모 총파업을 통해 노동 이슈를 전면에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은 잇따라 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엔 급식조리원, 돌봄 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공무원 노조, 전국 교직원 노조, 금속 노조, 공공운수 노조, 건설 노조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총파업 참여 인원 50만 명 가운데 8만 명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달 초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준비하는 가운데 경찰은 이번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에 엄정 대응에 나섰는데요. 서울광장 프라자 호텔 인근부터 세종로 사거리를 지나 광화문 광장까지 남북 구간과 서린동 일대부터 구세군 회관까지 동서 구간에 십자 형태의 차벽 설치에 들어갔습니다. 또 도심 일대 통제선을 설치하고 격리 장비를 활용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도심 통제로 시민 불편도 불가피했을 것 같은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광화문 근처에는 이른 아침부터 경찰 버스가 집결하면서 출근길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또 인근 버스 정류장이 차벽에 가리면서 시민들이 도로를 기웃거리는 등 위험한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는데요.
정오가 조금 지난 시점부터는 지하철이 대규모 집회를 이유로 일부 구간을 무정차 통과하면서 광화문 인근 지하철 이용이 어렵습니다. 종강역, 광화문역, 시청역 1, 2호선, 안국역, 경복궁역 등 5개 지하철역은 오후 4시까지 무정차 통과할 예정입니다. 도심권 버스들도 해당 지역을 우회 운행하는데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안국역에서 경복궁역 구간, 종강역에서 서울역사박물관 구간에는 임시 셔틀버스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급식조리사와 돌봄 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처우 개선과 복리 후생 등을 요구하면서 전면 파업에 나섰습니다. 파업 여파로 학교 급식과 돌봄, 특수교육 등 일부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자 교육청은 대체 인력을 긴급 투입하고 급식 대용품을 제공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자, 오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파업에 참여를 하는데요. 이 참여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학교 6천 곳 정도의 비정규직 노동자 4만여 명이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9년 총파업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주로 급식 조리사와 돌봄 전담사 등으로 구성되다 보니 일부 학교에선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YTN이 현장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경기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선 돌봄 교사들이 파업에 참여해 돌봄 교실 운영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선 점심시간 아이들의 급식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내 급식실 조리원 5명 가운데 2명이 파업에 들어가 일손이 모자란 겁니다. 결국 교직원을 비롯해 고3 학생 170명 정도가 빵과 에너지바, 요구르트로 식사를 대체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서울에선 학교와 기관에 교육 공무직 2만 7천여 명이 근무하다 보니 파업에 따른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은 어제 부교육감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취약부문 집중 대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 내 교직원을 대체 투입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교 급식은 식단을 간소화하거나 빵과 우유 등 급식 대용품을 제공하고 개인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했습니다. 또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파업 관련 내용과 협조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지난 7월부터 정부와 기본급 인상, 노동환경과 복리후생 개선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다 결렬되면서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이 밖에 공공부문 콜센터 상담사들도 오늘 총파업에 나섭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도 여전히 민간 위탁이나 자회사 노동자로 남아있다며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19 관련 상담 업무가 몰려있는 다산 콜센터의 경우 전체 주간 노동자의 70% 정도가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어제보다 500명 가까이 늘어서 1,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 효과가 사라지면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유행 규모 자체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이틀 연속 1,000명대를 보였었는데 확진자가 500명 가까이 늘었군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571명입니다. 검사가 주는 휴일 효과가 사라지면서 전날보다 500명 가까이 늘었고 나흘 만에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자릿수 확진자는 106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 8일 이후 12일 연속 2,000명을 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유행 규모도 점진적 감소세를 나타낸다고 진단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1,556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가 15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01명, 경기 582명, 인천 109명 등 수도권에서만 1,192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전체 지역 발생의 76.6%입니다. 수도권 밖에서는 경북이 75명, 충북 67명, 충남 42명, 부산과 대구가 각각 35명 등 17개 시도 전역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9명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3명 늘어
347명입니다. 백신 접종도 순조롭습니다. 1차 신규 접종자는 3만 6천여 명이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44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률은 1차가 78.9%, 접종 완료는 66.7%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는데 조만간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고요. 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국민 70%가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그러니까 23일에서 25일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은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을 고려해 다음 달 7에서 9일쯤 예정대로 가능하냐는 질의엔 일상회복위원회에서 전환 시기와 로드맵을 검토하고 있다며 결정되면 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중대본 회의에서는 전해철 2차장이 방역 상황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480명으로 추석 연휴 이후 3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경남권을 제외한 전역에서 2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누적 치명률 역시 0.78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률 상승에 가시적 효과가 확인되고 있지만 확진자 규모는 급격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전 2차장은 이어 지난주 출범한 일상회복위원회가 4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경제, 사회, 방역, 의료 전 분야를 포괄하는 일상회복 전략을 수립해 이달 중 상세 내용을 국민께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경북 영주에서 초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최근 사흘 사이에 9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북 영주시는 오늘 새벽 0시 이후에 학생 18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20명, 어제 51명이 감염된 데 이어서 오늘 오전까지 21명이 확진돼 사흘 사이에 지역 확진자는 92명에 이릅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영주시 누적 확진자는 310명으로 이 가운데 30%는 최근 사흘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이고 성인 가운데 일부 돌파 감염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주시는 PC방과 스터디 카페 등 청소년 집합시설의 방역 수칙을 점검하고 자발적 휴업을 권고한다는 방침입니다. 백신을 맞았는데도 코로나19에 걸리는 돌파 감염이 자꾸 늘면서 미국 정부는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대상을 40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백신을 3번 맞아야 되는 게 국제 표준이 돼가는 분위기입니다. 호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이자 백신을 2번 맞은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숨지자 미국에서는 돌파 감염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파월은 80세가 넘었고 혈액암도 앓던 중이어서 백신 무용론까지 가진 않았지만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 대상을 40세 이상으로 크게 늘리려는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화이자를 맞은 65세 이상만 추가 접종 대상이었습니다. 78세인 바이든 대통령도 맞았습니다. Now I know it doesn't look like it, but I am over 65. I wish I way over. And that's why I'm getting my booster shot today. 백신을 맞은 미국인 1억 8,700만 명 중 돌파 감염으로 숨진 사람은 7천여 명, 0.0004%의 확률이지만 내일이 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65세 이상 인구 중 아직 14%에 불과한 추가 접종의 속도를 내서 코로나를 빨리 잡겠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동안 조심스러워했던 부스터샷 교차 접종의 승인을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백신 유통과 관리를 편리하게 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빨리 추가 접종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백신을 2번 다 맞은 지 6개월이 지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 신청을 받고 있고
올해 4분기 대상자는 369만 명입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오전 발사대에 완전히 기립했습니다. 연료와 전기 등이 잘 공급되는지 확인하는 등의 점검 작업을 거친 뒤에 내일 오후 우주를 향해 날아오를 예정입니다. 나로 우주센터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누리호 기립까지는 일단 완료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나로 우주센터 발사대에 누리호가 똑바로 섰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쯤 조립동을 떠난 지 4시간 만인데요. 이동 과정을 먼저 살펴보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삼엄했습니다. 이동 중에 일어나는 작은 충격을 막기 위해서 무진동 차량 트랜스포터가 동원됐고 또 발사대까지 1.8km를 1시간 25분에 걸쳐서 그러니까 사람이 걷는 것과 비슷한 빠르기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아침 8시 45분쯤 누리호는 예정 시각을 10분쯤 넘겨 나로 우주센터 발사대에 도착했습니다. 발사체를 수직으로 세우는 장치인 이렉터의 도움을 받아 발사 패드 위에 천천히 세워졌는데요. 이제 누리호 옆에는 팔이 4개 달린 녹색 타워가 연결됩니다. 탯줄이라는 뜻의 이 엄빌리칼은 발사 당일 추진제와 산화제 등을 주입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연료와 산화제가 막히거나 셀 가능성이 없는지 점검하는 기밀 시험이 진행됩니다. 네, 우리 기술로 만드는 첫 발사체인 만큼 의미도 남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누리호는 우리 기술로 만드는 첫 우주 발사체인데요. 지난 2013년 나로호가 발사에 성공했지만 핵심 부품인 엔진 등 기술을 러시아에서 빌려왔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8년 뒤 75톤급 액체 엔진을 비롯해 발사대까지 누리호 발사 전 과정을 우리 손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의 목적은 1톤 이상 실용급 위성을 지구 대기권 600km에서 800km 사이에 올려놓는 겁니다. 만약 발사에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등에 이어 독자적으로 발사체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되는데요. 현재 발사 예정 시각은 내일 오후 4시입니다. 목표 고도에 도달했는지, 궤도에 올라가는 투입 속도가 정상인지 등이 성공 여부의 관건인데요. 누리호는 16분 동안의 우주 여정 끝에 인공위성 모사체를 700km 궤도에 올려놓게 됩니다. 발사와 임무의 성공 여부는 이로부터 30분 후에 판가름 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30여 년 전 초소형 위성 우리별을 시작으로 뒤늦게 우주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우주 선진국의 절반에 불과한 기간에 위성과 발사체 분야에서 세계 10대 강국의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역사를 기정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을 처음 쏜 것은 1992년입니다. 영국의 도움을 받아 만든 우리별 1호를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발사하며 한국은 세계 22번째 인공위성 보유국이 됐습니다. 실용위성 시대를 연 것은 아리랑으로 불리는 다목적 실용위성. 1999년 미국에서 발사된 아리랑 1호가 6.6m급 흑백 사진을 찍는 수준이었지만 2006년 발사된 2호는 1m급, 2012년에 3호는 0.7m급으로 발전하며 위성사진 수출국으로 도약합니다. 여기에 2008년 첫 우주인 이소연 씨가 임무를 완벽 수행하며 우주인 배출국 명단에도 세계 36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발사체 기술 발전은 상대적으로 더뎠습니다. 우리 위성이 우주로 가려면 미국과 러시아 등 외국 로켓을 타야만 했습니다. 2002년에 시작된 발사체 개발 사업은 기술 이전 금지라는 악조건을 뚫고 1단 로켓을 러시아가, 2단을 우리가 맡은 나로호를 만들어냅니다. 2013년 1월 세 번째 도전에 성공하며 우주 자립에 다가섭니다. 나로호가 100kg급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다면 누리호는 1.5톤짜리 위성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우주 탐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우리도 우주 탐사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톤이 넘는 실용급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와 미국, 유럽과 중국, 일본, 인도.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모두 유럽 우주국 ESA의 아리안 로켓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번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는 독자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한 7개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1957년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이후 6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우주발사체 보유국 명단은 그리 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높은 문턱을 넘어설 수 있게 할 누리호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누리호 발사 이틀 전인 어제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 이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이나 군부 서열 1위 박정천 노동당 비서가 참관하지 않아서 북한이 나름대로 수위 조절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 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자, 어제 우리 군이 SLBM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하루 만에 북한이 SLBM이라고 확인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군의 추정이 공식 확인된 셈입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어제 국방과학원이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SLBM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이런 내용을 공식 확인하면서 사진 5장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공개한 사진이나 사거리, 고도 등을 고려하면 어제 발사한 신형 SLBM은 북한이 지난 11일 국방전람회에서 공개한 미니 SLBM일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운용 중인 잠수함 크기가 작은 만큼 잠수함에 실을 수 있는 미사일 수량에 한계가 있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형화를 택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군수공업부장과 국방과학원 지도간부 등이 시험 발사를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김 위원장은 올해 진행한 북한의 8차례 무력 시위에 단 한 번도 참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등 대부분의 시험 발사를 지도했던 박정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도 참관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띄는데요. 북한이 무력 시위의 수위를 조절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분석입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 이번 시험 발사를 단 4줄로 간략하게 보도하고 신문에도 1면이 아닌 2면에 배치한 게 주목됩니다. 그동안은 무기 개발 소식을 대대적으로 선전해왔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짧은 기사에서 5년 전 SLBM 시험 발사 때 사용한 잠수함을 이용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렇게 5년 전 성공을 언급한 것은 이번 SLBM 발사가 처음이 아니라 이미 5년 전에 성공했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최근에야 SLBM 발사에 성공한 남한보다 자신들의 기술력이 우위에 있음을 우회적으로 강조하는 건데요. 앞서 남측은 지난달 독자 개발한 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한 뒤 세계에서 7번째로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5년 전 성공했다고 주장한 수중 발사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어서 북한의 이번 반응은 남측의 SLBM의 의미를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하면서 무력 시위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려됩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8차례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북한이 2019년 10월 발사했던 북극성 3형의 상승 고도가 900km를 넘었는데 이번에는 60km 정도에 그쳤습니다. 진수 단계인 신형 3,000톤급 잠수함에서 SLBM을 시험 발사할 거란 예상이 빗나간 겁니다. 잠수함의 여러 발 탑재를 위한 신형 소형 SLBM의 첫 수중 발사 시험으로 보입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특히 지난 1월 8차 당 대회 때 밝힌 국방력 강화 방침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8차례에 걸쳐 유엔 제재를 받지 않는 순항 미사일과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을 골고루 섞어 쐈습니다. 이 가운데 3월 25일 시험 발사한 탄두 중량 2.5톤의 신형 전술 유도탄과 지난달 28일 발사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도 눈에 띕니다.
핵탄두를 소형화하면 전술핵을 탑재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는 미사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에도 국방력 강화를 거듭 주문했습니다. 국방을 강화하는 사업은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이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적이고 사활적인 중대 국사로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미사일 무력 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거리 미사일에 치중했던 과거와 달리 2019년부터는 단거리 미사일 성능 향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운반 수단을 확보해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비핵화 대신 핵 군축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요즘 생필품의 기름값까지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말이 나오죠. 코로나19 경기 침체 때문에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서민들의 지갑이 더 얇아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물가 상황 강정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물건을 집어 올리지만 쉽사리 장바구니에 담지 못합니다. 고삐 풀린 물가에 서민들 지갑이 더 얇아졌기 때문입니다. 구경하면 자꾸 사고 싶지. 그걸 감안하고 적어갖고 와갖고 사갖고 그냥 빨리 가는 거예요. 실제 장바구니 물가가 어떤지 저도 생필품을 좀 사봤습니다. 물건을 몇 개 담은 것 같지도 않은데 영수증에 7만 원 넘는 가격이 찍혔습니다. 품목별로 볼까요? 라면, 두부, 식용유 같은 제품의 가격이 크게 올랐고요. 특히 우리 식탁에서 잘 빠지지 않는 계란의 경우 지난해보다 무려 70% 넘게 뛰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 결과인데 올해 3분기 생활필수품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나 올랐습니다. 서울 주유소 휘발유 값도 평균 1,800원을 넘어섰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난방비 수요까지 겹치게 되면 기름값이 언제 꺾일지 기약조차 없습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을 2% 안에 묶어두겠다는 정부 목표와 달리 당장 이번 달 물가가 3% 넘게 오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전체 소득이나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생필품 비중이 서민들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면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는 거고요. 다음 달 위드 코로나 전환과 함께 수요는 늘고 공급이 달리는 현상이 심화할 경우 물가 상승 압박이 더 커질 수 있어서 서민들의 삶이 더 고단해지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생활의 전반을 포괄하는 일상회복 전략을 수립해서 이달 중에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큰 추이를 보면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완만한 이 감소 흐름은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당국은 재확산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어떤 부분들을 좀 저희가 위험 요소로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지금 추석 연휴 이후에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일부의 방역 조치가 완화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역 조치 완화 물론 그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주로 백신 접종자를 중심으로 해서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 감염 확산에는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자체뿐만 아니라 이게 경각심 완화로 이어지게 되면서 아마 이동량이 상당히 증가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감염 확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군다나 최근에 이례적으로 올해에는 10월 달에 추위가 다가오면서 계절적인 영향이 빨리 찾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감염 확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아무래도 방역 당국에서 주로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수준의 방역 조치 완화가 경각심 완화로 크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계절적인 영향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염 확산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 아직 많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최근에 사망자 숫자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는데 좀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9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사망자 숫자가 21명이었거든요. 네네. 예, 이게 근래 들어서도 꽤 많은 숫자로 나타난 그런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는 공개가 안 돼갖고 파악이 좀 어려운데 일단 방역 당국에서 밝힌 바로는 대부분이 고연령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21명의 사망자 중에서 12명 같은 경우에는 미접종자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예. 그중에 2명은 불안전 접종자, 그 1차만 마치신 분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7분이 돌파 감염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도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사망을 했다. 이런 네네. 말씀이신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사망자의 연령층이 고연령층이다 보니까 일단 미접종자인 상태에서는 감염의 우려도 높고 중증으로 발전하고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데 일단 돌파 감염 사례가 에서도 7명이나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 충분히 이제 백신 접종이 완벽한 예방 효과를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돌파 감염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그중에서 고연령층 같은 경우에는 항체 수준이 크게 올라가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이러한 사례에서는 돌파 감염 때문에 또 위중증 그리고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고연령층이 주로 이제 백신 접종 완료하신 이후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백신의 효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크게 감소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랑 같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 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늘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를 했고 아마 2시부터 시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전국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있는 이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방역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가급적 모이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방역적인 예.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집회 같은 경우에는 부적절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11월 초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게 되기 전까지는 지금의 확진 규모, 유행 규모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거나 다소 증가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변수, 그러니까 집회에 따른 감염 확산으로 변수가 작용을 할 경우에는 11월 초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감염 확산으로 크게 확진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위드 코로나 그 시작 시점이 뒤로 연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럼 이 부분들은 국민들께서 상당히 위드 코로나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국민들께도 안 좋은 영향이 끼친다. 그래서 가급적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방역 당국의 방역 지침에 따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계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우려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단계적 일상 회복과 관련해서요 해외 접종자들과 관련된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네. 기존에는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 일단 국내로 들어오면 격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격리 면제서라는 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거를 받으면은 격리를 안 해도 되는 거고, 네. 그게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제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네네.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그 국내 백신 접종자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네네. 예, 그런데 이게 어떤 백신이 대상이 되는 거냐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될 텐데 네네. 지금 지적되는 게 시노팜이나 시노백 접종자도 해당이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지금 허가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국내에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는지. 일단 시노백, 시노팜 같은 경우에는 이 형태가 그 사백신 형태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죽여가지고 우리 네. 체내에 주입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통상적으로 접종하고 있는 백신들하고는 플랫폼이 다르다. 원래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일단 효능 자체가 50에서 60%대로 약간 중간 정도의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WHO의 기준인 50%를 넘고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승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WHO에서 이 승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지금 말씀하신 백신 인센티브의 적용 대상에 포함을 시키게 된 부분이 있고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 스푸트니크 같은 경우에는 훨씬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효능이 높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WHO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반대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시노백, 시노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 효과가 우리나라에서 접종하고 있는 백신 대비 크게 좀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다 보니까 예. 만약에 백신 인센티브 적용 대상자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시노백, 시노팜을 접종 맞고 국내로 들어오셔서 백신 인센티브를 받으시는 사람의 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영향의 정도는 다를 수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영향은 받을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WHO 승인 백신은 아니지만 효과는 좀 있다고 보는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해서 자가격리가 면제 가능할까 이 부분 관심인데 네. 정은경 청장이 항체 검사 등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걸로는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는 네. 적절치 않다. 지금 그러니까 항체 검사를 어느 방식으로 진행할 거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예. 일단 그 스푸트니크 접종 대상자에 대한 항체 검사를 하게 되면 지금 단계에서는 항체 유무만 판별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체는 그 정도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항체가 있는 거로 판정이 되더라도 그 정도가 높지 않으면 예방 효과가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는 좀 불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네. 다른 측면, 그러니까 정은경 청장이 정확히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파악이 예. 안 됩니다만 만약에 대상자의 어떤 시료들을 설정을 해서 항체 검사의 어떤 정도까지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표본으로 해서 전체로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 가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자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고 지금 러시아에 계신 교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치료 확보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 수준 검사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항체 검사를 통해 가지고 뭐 적용을 할지 말지를 검사하는 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이 맥락에 맞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국내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12세에서 15세 소아청소년 사전 예약도 시작이 됐는데 첫날 예약률을 보니까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좀 낮은 걸로 나타났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부작용 우려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소아 청소년들 중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12세에서 17세까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 용량이 성인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기존에 우리 그 예약률 조사를 했을 때 16세에서 17세 같은 경우에는 당초 우려보다는 보다 높게 나타나긴 했습니다. 한 50% 이상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 연령대는 어떻게 보면 특히 고3 수험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성인하고 신체적으로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네. 지금 12세에서 15세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인 조건이 성인 대비 굉장히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 용량으로 접종을 했을 때는 이상 반응의 빈도나 강도가 높을 수 있다라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충분히 반영됐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다 홍보를 하고 알리고 접종을 유도할 건지는 방역 당국이 좀 고심을 해야 된다. 아니면 안전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백신 접종 관련해서 이제 얀센 백신 접종하신 분들 좀 관심이 있을 내용인데 최근 미국에서 얀센 백신이 5달 사이에 효과가 3%대로 뚝 떨어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뭐 1회 접종의 한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얀센 접종자의 기본 접종과 추가 접종 간격이 조금 더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초에는 1회 접종으로 실제로 예. 상용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당시에 그러니까 접종을 맞고 나서 직후의 예방 효과는 상당히 높게 나온 반면에 이게 빨리 감소가 된다라는 네.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면역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백신을 1차만 했을 때하고 2차까지 예. 했을 때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용량으로 하더라도 2차까지 접종을 하는 게 고용량의 1차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얀센 백신은 1.5차 정도의 접종 효과밖에 못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될 것 같고 추가 접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코로나19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4차 대유행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고 해서 좀 걱정입니다. 파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지금
영유아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바이러스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이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라는 이름이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독감 인플루엔자하고 혼동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바이러스고요.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다양한 감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보통 파라인플루엔자는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그중에서 보통 이 가을철에 유행하는 종류가 있는데 지금 유행하는 건 이 종류가 아닌 것 같고 보통 봄, 늦봄에 유행하는 것들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 감기 바이러스다 보니까 호흡기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코로나랑 상당히 비슷하고요. 더군다나 뭐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 파라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이 하부호흡기로 가면서 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인데 근데 이 코로나19하고는 다르게 이제 고열을 동반하지는 보통은 않고 약간 경미한 발열 증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좀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유사한 증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가서 검사 받는 게 중요하겠군요. 예. 자,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때이른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서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린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10월 중순 날씨치고는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한낮에도 좀 쌀쌀하다고요. 네, 오늘도 때이른 10월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예년 기온을 5도가량이나 밑돌면서 종일 서늘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특히 아침과 낮, 또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오늘만큼이나 쌀쌀하겠는데요. 대관령의 아침 기온이 무려 영하 2도선까지 내려가겠고요. 서울이 5도, 대전이 4도, 광주 6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4도, 광주와 대구 16도 등으로 일교차가 10도가량이나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때이른 추위는 휴일부터는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한편 누리호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누리호 발사가 이루어질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는 내일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요. 풍속은 초속 3m에서 최대 9m, 낮 기온은 17도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센터 주변과 누리호 발사 궤적상에 낙뢰가 발생할 가능성도 희박해서 날씨로 인한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모레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까지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추가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명 지사의 월요일 국감 발언이 배임 혐의 적용 여부의 새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김웅 의원과 조석은 씨의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대선판을 달구고 있는 이 두 가지 이슈, 오늘은 법률적 쟁점까지 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